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총선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명품백 수사팀을 이제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네. 이걸 두고도 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뭔가 할 말을 주는 거 아니냐. 한편에서는 또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방파제를 쌓는 거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 경우 이거 이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영수회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반영됐을지 국정수행평가부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3%로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 중인데요.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주 30.2%와는 0.1%포인트 차이로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쇄신 행보에 나섭니다. 7일에는 민정수석 신설을 확정 발표하고요. 9일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총선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영수회담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여요. 하나만한 회견이었다는 취지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이어갔고, 실제로 여권에서도 딱히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했다는 거 외에는 사실 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극이 벌어져 있던 상황만 서로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이걸 했을 때 뭘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다, 내지는 뭘 하기로 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만났다 끝 하니까 이게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영수회담은 이제 사실상 실패한 이벤트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도 이제는 아주 가장 민감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최상병 특검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그냥 수렁에 빠지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이 2,000명에 대해서 이제 훈화를 하다시피 했던 그 담화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검법 반대를 설명하는 훈화 말씀 자리가 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이제 두는 걸 두고 이제 여론을 수렴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참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건 원래 여론 수렴 창구가 아니에요. 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너무 이제 당연하고, 근데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뭔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대통령실 내부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개혁을 안 하고 민정수석실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서 여론을 잘 청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민정수석실보다는 사실은 제2부속실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 건 진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한 건데, 이렇게 슬쩍 민심 청취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 사실상 지금 듣기로는 이미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뭔가 그 수사에 대한 그립을 잡고 하겠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이거를 민심 청취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명품백 수사팀을 이제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네. 이걸 두고도 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대통령한테 뭔가 할 말을 주는 거 아니냐. 네, 해명 차원. 우리 수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또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논의를 방파제를 쌓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뭔가 검찰 내부에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거다. 야당 수뇌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는 사실상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5개월째 방치한 거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수사예요. 그죠? 이미
영상 증거도 나와 있는 네. 상태고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 경우 이것이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어쨌든 공정하다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네. 방치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용산과 조율은 됐을 텐데 이번에 그 검찰총장의 그 지시가 대통령 9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어쨌든 이런 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수사가 용산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도 얘기가 많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뭐 청탁금지법 위반을 입증해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연관돼서 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넘어가는 금품 등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안 된다는 조항만 있지 이걸 받았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근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어요. 네.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끔 돼 있는데 문제는 그 공직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되지 않느니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중에는 이 조항이 설사 위반으로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소되지 않아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뭐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 명품백 수수와 네. 관련된 사건으로는.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제 그거는 좀 별개죠. 그건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고 혐의가 입증이 됐을 때는 실제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사법 판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근데 있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수사 안 한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지점이 다른 건데 소위 수뇌부급 말고 이제 평검사들 내지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분명히 정권 뭐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라고 했으면서 왜 우리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잡음이 많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수사하고 털고 갔으면 네. 이 총선 때도 이렇게까지 떨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지지율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실제로 보고가 올라갔을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기소하겠다는 의견으로 뭔가 이 수사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막았을 가능성이 있죠. 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했을 때는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소 의견으로 뭔가 수사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그냥 무한정 계속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것도 명분이 막판에 가면은 이 디올백 수수 문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같이 엮여버렸죠. 예.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는 이제 관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소환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이건 또 봐주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저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인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끝내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신속히 수사. 근데 이거는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달 내에 끝낼 수 받았어. 있죠. 예.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돼서 받았는지 네.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은 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심지어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의 것들 대통령은 알았는지 이게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건지 그것만 사실 조사하면 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난주에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이 37.5%, 반대가 55.4%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십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사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냐 물으면 찬성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네.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20%가 안 돼요. 국민들은 최상병 그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게 어쨌든 공정하게 수사한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로 그렇죠. 예. 네. 지금 기소한 게 문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 군대 사기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휘 체계에서 사단장 책임까지 물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 들어간 순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총선 때 이종석 호주대사를 임명한 사건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변했어요. 여권 내부에서도 제3의 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3의 길이라는 게 이제 조건부 제의 요구를 해라. 가령 그 특별검사 임명을 변협 같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좀 바꿔서 하자. 뭐 이런 아주 수정 제안을 하면서 제의 요구를 하는 방식. 이건 사실은 약간 전향적이긴 해요. 국민의힘이 용산 뜻을 거슬러서 먼저 이런 해법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군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휘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수 여당에서 먼저 이 문제들을 풀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2년 동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과 여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지금 여지가 없어요. 대통령의 시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지니까 다급해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막 뭐 알게 뭐야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지점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소위 민정수석실에서 뭐 국정원이랄지 검찰이랄지 경찰이랄지 이 사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취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약점을 잡는다기보다는 약점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을 수 있는 뭐 소위 뭐 제2요구권 투표할 때 갑자기 반란표 찍는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혹시 좀 올가매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캐비닛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죠. 뭐 약간 뭐 완전 이전.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5월 28일 만약에 제2투표를 할 때 어떤 투표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용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9일날 기자회견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내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겁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9일에 선출을 하는데요. 3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친윤 3파전인데 지금 중요한 건 쇄신, 당정관계 재정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이 강성 노선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뭐 이제 표단속이죠 뭐. 결국 이제 뭐 돌발표 이제 이거 잘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시니컬한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렇긴 한데 뭐 결국에 여당 원내대표는 이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입후보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늘렸잖아요.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2명이 있다.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입법 권력이 지금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3명을 보면 와 정말 사람 없구나. 표 세는 사람이 될 거다. 매일 전화해가지고 무슨 원내대표 선거할 때보다 더 표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 이후에 재창당 수준의 뭔가를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 당대표 벌써 잊어버리셨죠. 이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황우여 비상대책은 잊어버리셨구나. 잘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이 셋 중에 누가 돼도 이분들도 사실은 존재감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용산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나오신 3분 모두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용산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야당하고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뭔가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민주당도 대화를 해서 뭔가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용산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한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먼저 보겠습니다. 유승찬 대표님, 이번 주 업 어떤 분 골라오셨죠? 거대 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분이 됐다. 21대 국회 시작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사실 당대표보다 이 시기는 원내대표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그럼요. 거의 원내대표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있을 거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뽑았고요. 다운은 그럼 이번엔 어떤 분 고르셨어요? 그 이철규 의원은 아니 선거 끝나고
뭐 원내대표 단독 후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굳이 이거를 계속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TMI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철규 의원 정도 돼야 저 강성 민주당이랑 싸움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내부 통제도 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워낙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그냥 약간 체면을 구겼다.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경석 기자님의 업 어떤 분 뽑아오셨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네. 어쨌든 뭐 지지부진했던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들 다시 이제 실마리를 좀 만들어냈고 이거는 어쨌든 검찰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 시기의 문제였지 수사를 하든 뭐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임기가 9월까지죠. 어떻게든 본인이 이제 결자해지하겠다는 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받을 만한 선택이 아니었나. 네. 반면 다운은요? 저희 유승찬 대표님이랑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억울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마를 종용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기도 싫었는데 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 욕은 하지 결과적으로 안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좀 억울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럼요.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또 그랬잖아요. 특검법 안 받는 사람이 또 범인이라고. 네.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면서요. 그게 참 이게 돌고 돈다니까요. 네, 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희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두 분은 이번 주 정치면을 장식할 이슈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어떤 거 뽑으실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9일 네.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정치적 운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좀 상상력을 좀 더해서 네. 총리 후보자가 혹시 지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게 네. 그거라도 있으면 물을 좋겠네요. 타야 돼요, 지금. 지금 막 농도가 너무 지금 진해져가지고. 총리 누구 얘기되고 있어요? 다시 총리 얘기가 좀 원래 이제 이게 다들 잊을만 할 때 네, 나오는 게 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 뉴스거든요. 이게 지금 총리가 이거 처음에 우리 왜 박영선 뭐 거긴 이제 가능성이 거기는 제로로 이제, 거기는 이제 수렴하고 사라진 거고 네. 제로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있고. 홍준표 시장 얘기도 네. 나왔었고 거기도 이제 조금 그다음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고. 그 여의도에는 또 주- 이광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조영 의원 얘기도 있었잖아요. 주호영 의원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후보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파격적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가령 뭐 주호영 의원이 총리 후보다 이러면 별로 뉴스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오케이. 뭔가 아무튼 기자회견 그 특검법 이 이슈를 좀 상세하는 목적이 필요하다면 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용산이? 항상 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아라고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